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정치권 후폭풍이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상황 인식은 정반대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청이 항명을 했다며 반성과 자기 혁신을 주문했지만 한국당은 검찰 대학살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까지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법사위는 추미애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논의가 한 발 나아간 보수통합 논의와 어제 열린 본회의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와 호장용,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 인사에 대한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가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네, 추 장관 얘기는 이제 내가 의견을 안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의견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검찰총장 이걸 거부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제 8일이죠? 네. 그저께가 8일입니다. 그때 네. 이제 그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는데 인사위원회가 11시 열리는데 10시 반까지 오시오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검찰총장이 오시오. 네. 그럼 사실 10시 반에 와가지고 인사위원회를 11시에 들어가면 그걸 이제 그 검찰청법 34조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검사 임명과 보직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보직을 제청할 때 이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라고 이렇게 네. 나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30분 동안 그렇게 듣는다고 생각하면 아마 이제 요식 행위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렇게 거예요.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거부한 거죠. 그리고 기존에는 대체로 제3의 장소에서 법무부의 안을 보고 이제 검찰총장이 의견을 얘기했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그걸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대체로 그렇게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 지금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반드시 뭐 제3의 장소일 수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법무부가 안을 꼭 내라는 법도 없겠습니다만 되게 그렇게 해왔나 봐요. 그게 이제 법무부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과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렇게 이제 의논을 했다라는 건데 지금 말씀처럼 이 추미애 장관은 기다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줬는데 안 했다라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아까 말씀드린 건 검찰의 얘기고 추미애 장관은 지금 보셨다시피 네. 명을 거역했다. 제가 보자고 그랬는데 안 왔다라는 그 겁니다. 전날에도 얘기를 했고 전날에도 끝나고 얘기했다는 나서도 시간 있는데 네, 있는데 왜 안 그리고 이제 하냐, 기다렸다. 이거죠. 충분히 네. 의견을 개진할 시간 줬기 때문에 지금 명을 거역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얘기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국회에서 저렇게 얘기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해요. 역시 주다르크다 이런 거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 사안의 본질과 형식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질은 항명이냐 거역한 거냐 뭐 패싱이냐 이게 아니고요. 본질은 수사 중인 엄청난 이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인사를 개입한 거냐 마냐는 이게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따로 있는데 본질은 제쳐놓고 내가 보자고 했는데 안 받고 오라고 했는데 안 왔다. 그러니까 명을 거역한 것이다라고는 형식 논리로 뭐 저는 그 말 자체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형식 논리로 이것이 항명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정말 본말을 전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모든 국민들이 그렇고 지금 많은 언론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수사 중인 검찰의 중요 수사 사안에 대해서 애기치 않고 굉장히 이례적인 방식과 이례적인 시기에 그 담당 검사의 수사 지휘부들을 교체한 거 아닙니까? 네. 뚜렷한 명분도 없이 이게 대해서 누가 봐도 이것은 명백한 수사 개입의 의혹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닉슨 대통령 탄핵될 때도 사실은 도청이 문제가 아니라 특검을 해임했다고 하는 수사 방해죄, 사법 방해죄가 가장 큰 거였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대선 되고 나서 러시아 스캔들 관련했을 때 그 러시아 스캔들을 파헤치라는 뮬러 특검을 해임한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탄핵의 두 가지 사안 중에 논란이 하나죠.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본질은 사실은 탄핵 사유까지 갈 수도 있는 현 권력의 엄청난 검찰에 대한 저는 사법 방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 제쳐놓고 내가 오라고 했는데 안 왔다. 내 명을 거역한 것이다. 저는 추미애 장관님이 저렇게 변한 걸 좀 정말 좀 애석하게 생각하는데 저 어록은 제가 볼 때 2020년에 오랫동안 남을 어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항명이라고 하려면요. 네. 이제는 이 부장 대검 반부패 수사부장 하다가 제주지검장으로 가세요. 라고 했을 때 지검장 안 가는 게 항명이에요. 가는 게 어떻게 항명입니까? 네.
저는 제가 볼 때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항명인재는 아닙니다. 인사 나온 거에 대해서는 항명을 한 게 아니지만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 거부를 했다. 이렇게 지금 추미애 장관은 얘기를 하고 있는 그건 거고요. 입법 취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다음에 한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단순히 내 옆에서 이야기해봐. 내 아니 이건데 오케이 잘 들었어 안녕 하는 게 입법 취지인지 잘 아시지만 그 조항에 들어간 게 노무현 정부 때 아니겠습니까? 네. 당시 법무장관 강업실 장관의 이른바 수사지휘권 논란이 있으면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검찰 수사에 관련된 역할을 분담하고 이 분장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 조항을 일부 넣은 거예요. 그럼 입법 취지가 뭡니까?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에 대한 직접 지휘권이 없습니다. 물론 개별 사안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은 검찰총장과 검사 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검사를 총지휘하는 검찰총장이 자기의 수족처럼 또는 각 그 지검과 고검의 그 간부들을 임명하는데 법무장관의 의견을 낸다는 것은 뭡니까? 협의의 의미를 저는 입법 취지에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는 협의다. 의견을 당연하죠. 듣는다는 게. 그렇지 않으면 그 문구를 뭐하러 넣겠습니까? 협의라고 하는 입법 취지 살린다고 하면 30분 전에 좀 들어와서 나한테 이야기하세요. 내지 집무실에 와가지고 의견 내세요. 안 들어? 그럼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추미애 장관께서 검찰총장이 와서 의견을 낸다 했을 때 의견을 반영해서 바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본질도 사법방해에 가깝고 형식도 항명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멀리 또 앞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말하자면 수사를 방해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셨지만 정부나 아니면 뭐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검찰의 수사가 잘 못됐다. 그리고 너무 지나친 방향으로 갔다. 그래서 이건 문책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정당한 있죠. 인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 아니냐. 어쨌든 네. 그 검찰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 행사하는 걸로 나와 있단 말이죠 법에. 하자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처럼 지금까지 이루어진 여러 가지 수사들이 너무 과도했다. 이른바 과잉 수사다, 표적 수사다. 과잉 수사고 표적 수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책성 인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최근에 그 이른바 그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이라든지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런 것들 또 유재수 감찰부마 의혹 사건 이런 부분들이 청와대와 관련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굳이 부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청와대와 검찰 간의 대립은 이미 뭐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해 8월 달 조국 전 장관 내정하면서부터 후보자로 그때부터 이런 대립구도가 형성돼 왔던 거였거든요. 처음엔 아니었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청와대 사건이 연루가 되고 이러면서 청와대와 검찰 그리고 이제 민주당과 검찰 간의 이 대립구도가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을 전혀 배제하고 일상적으로 과잉 수사다, 표적 수사다라고만 해서 문책성 인사다라고 하기에는 그런 인사 맥락이 너무 배제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지금 대단히 예민한 사건 수사하고 있는 그 지휘부나 관련된 인사들이 어떤 좌천성 인사가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 문책 인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검찰에서 볼 때 그리고 또 다른 비판적 관점에서 볼 때는 수사 중인 사건, 그 예민한 사건, 그리고 청와대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권력이 손을 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일상적 차원에서의 문책성 인사다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대단히 예민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청와대의 워딩도 그렇고 멘트도 그렇고 지금 집권 여당의 지도부에서 나온 이야기도 저 인사를 정당하게 해서 내걸었던 명분이 문책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지 않아요. 절대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균형된 인사를 바로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윤석열 총장 취임한 이후에 이른바 이제 특수통들이 대거 요직을 장악했다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거든요. 뭐 그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특수부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특수부 검사들을 이제 요직에 배치했다는 일각의 그 문제제기는 있었어요. 그걸 바로잡는다고 했습니다. 그 문책성 인사가 전혀 아니에요. 문책성 인사라면은 문책의 최종 책임은 총장이 져야 되죠. 그럼 총장을 불신임하든가, 총장을 해임하든가, 총장을 탄핵하면 되는 것이지 총장은 건드리지 않고 그럼 청와대 입장도 불신임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총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해보면 있거든요. 근데 총장의 수족 같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청와대를 겨냥한 비서실장, 정무수석,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이 현재 지금 살아있는 권력들의 핵심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른바 선거 개입 사건이라고는 대단히 지금 중차대한 권력형 비리와 관련해서 지금 조사를 받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 담당하고 있는 간부들을 지금 좌천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책성이라고 말하는 것도 스스로가 어불성설이고 두 번째는 국민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수사에 힘을 빼기 위한 거라는 의혹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청문회에 나왔을 때 청문회 증인을 여당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 이건 재판 중인 사안입니다. 이건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국정조사했을 때도 그 청문회 증인 뺄 때 가장 많이 내걸었던 명분이 뭡니까? 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개입할 수 없다. 그랬던 민주당 아닙니까?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전 제가 볼 때 논리도 안 맞고 앞뒤로도 안 맞고 정말 국민들이 정말 두 눈 뜨고 똑바로 쳐다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 추미애 의원이 그 당시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네. 그 윤석열 검사가 이제 좌천됐을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이 정확하게 같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맥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청와대와 검찰, 청와대와 법무부가 이제 이 현재의 검찰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하게 느끼는 거는 저는 굳이 부인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가 그리고 상당히 그런 입장들 많이 냈었잖아요. 네.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불편한 심리를 드러냈었어요. 저는 그런 게 반영된 거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글쎄요, 이거를 문책성 인사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자체가 그런 것들이 문책 사유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문책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네네. 그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예민한 사건들에 대해서 네 명을 완전히 4명이가 5명을 싹 갈았단 말이죠. 가장 이제 뭐 핵심적인 중들을 다 그렇죠. 간 거죠. 예. 핵심 그 위치에 있는 검사들을 가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그 뭐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비판적 관점에서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야의 상반된 입장은 오늘 아침에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그리고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말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입니다. 검찰총장이 의견이 있으면은 법무장관실에 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기 혁신을 하고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핵심부를 권력이 통째로 드러내는 그 망동은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드러날 정권의 범죄를 아예 땅에 묻어버리기 위해 충견들로 검찰의 요직을 채운 것입니다. 전두환 시절 얘기까지 나왔군요. 이낙연 총리가 어저께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법사위 이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이낙연 좀 총리. 의외였습니다.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 제 관점도 그렇고 국민분들도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민감한 검찰 보복 인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과 야권에서 이렇게 거세게 저항하고 있는데 오히려 퇴임을 얼마 앞두고 나서서 보도자료까지 하면서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직접 총리 입장에서 법무장관에게 지시하는 형식을 빌어서 검찰총장 똑바로 군기 잡아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물론 이제 총리를 퇴임하시면 이제 당에 돌아가셔서 4월 총선을 진두지휘하셔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고정 지지층이나 아니면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충심이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이제 정권을 지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자임할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미 뭐 한번 당으로 갔다. 네, 저는 충분히 정치적인 계산과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평소에 제가 바라본 이낙연 총리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사실 과도한 이 보도 자료와 사진이거든요. 물론 멘트도 마찬가지고 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좀 챙겨서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문책을 하든지 아니면 좀 군기를 잡으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이낙연 총리가 나서서 하실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퇴임을 앞둔 총리께서 저는 그러면서 보면 아, 이제 드디어 정치 계절이 왔구나. 정치 계절이 오고 당으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당에 사실 또 이낙연 총리가 대선 지지도 1위입니다만 사실 당내에 자기 기반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약점으로 거론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총선을 앞두고 친여 지지층에 대한 결집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좀 십자가를 맨 게 아닌가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런 성격이 강하게 보인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근데 정부 여당에서 보면 이제 정부의 조직 체계로 보면은 총리가 법무부 장관에게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할수 있는 것이고 거죠, 예.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발언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다라는 표현이 혹시 윤 총장에 대한 어떤 뭐 징계라든지 처벌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 의미도 그렇게 담고 있다고 해석될 보십니까? 여지가 충분히 있죠. 총리가 그냥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한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행위를 총리로서 국무총리로서 장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아주 구체적인 지시는 아닙니다만. 뭐 예를 들면 감찰 같은 걸 할 수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또 법무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지휘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일반적인 사건은 검찰 지휘하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 검찰총장법에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이낙연 총리가 이 사안을 대체로 보면 정부 내에서도 여권 내에서도 대체로 정부 편이라 하더라도 이낙연 총리가 국회에서 정권에 있는 핵심 국무총리가 저런 말은 의외네라는 발언들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의 뭐 사이다 발언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던 건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야의 관점, 보수와 진보에 따라서. 되게 이럴 때 약간 쓴소리면서 좀 정부와는 다른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이런 그동안에 이제 이낙연 총리의 그 스탠스를 볼 때는 약간 모호하면서 그러나 검찰총장을 완전히 나무라는 것으로 해석될 얘기는 안 하는 게 제가 아는 이낙연 총리의 그동안의 스탠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완전하게 이제 왜냐하면 법무부도 정부 기구고 검찰청도 정부 기구예요. 물론 법무부의 외청입니다만 네. 다른 부처의 외청과 좀 다르잖아요. 검찰청이라는 건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정부의 여러 기구들이 갈등이 충돌한 거라고 볼 수 있다면 적어도 같이 중립적으로 볼 때 되게 국무총리 정부 기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통화라는 거잖아요. 내각을 통화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느 한쪽을 확 편들거나 어느 한쪽을 이렇게 편을 안 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요. 제가 볼 좀 때. 서로 달래는 달래거나 역할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중재자 아니냐? 입장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아니니까 법무부 총리는 그 위에서 내각을 통할한 자리고 검찰청은 또 그 법무부의 또 외총리가 다 통할한 자리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완전하게 이제 한 편을 들은 거거든요. 그리고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한 걸로 해석되는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저도 우리 김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과거 이낙연 총리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는 아무래도 핵심 지지층을 의식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어쨌든 지지층들을 의식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제 나름 유추하는 건데 그래서 좀 조금 의외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실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진보 진영의 상당수 또 특히 이제 핵심 지지층 이번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시원하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그렇죠.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총공세 분위기 아닌가 싶어요. 탄핵 소추안 얘기 나오고요. 좀 뭐 국회 질의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오늘 아침에는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한국당이 또 국회 본회의 어저께 참석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이번에 검찰 보복성 인사를 두고 진보 보수 또는 여야의 시각이 다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민심인데요. 민심은 이제 중간에 서 있는 중도층의 유권자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보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은 뭐 4월 총선에 이제 결과로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렇겠죠. 네. 최근에 연말 연초 들어서서 이른바 4+1이라고 하는 사실 실체도 없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과반수만 확보하면 모든 걸 밀어붙일 수 있는 입법부에서의 상당한 정도의 어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가능하구나. 이게 이제 일부 진보 측의 지지자 분들께서는 속신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보수는 뭐 당연히 반대하는 건 당연한 거고 중도에 계신 분들은 권력이 너무 오만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드는 분위기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선거법, 공수처법 이게 누가 봐도 명분은 그럴듯하게 몇 개월 전부터 막 주장했습니다만 까놓고 보니까 정말 누더기에 꼼수에 괴물 법률들이 막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눈으로 다 봤단 말이에요. 저걸 만들려고 저 난리를 치면서 4+1로 밀어붙이나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번에 1월 8일에 이 검찰 대학살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활용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살아있는 권력을 겨누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청와대가 직접 관련된 권력형 비리를 좀 수사하고 있는 판인데 그 수사하고 있는 지휘부를 완전히 물갈이 하는구나 라는 것을 봤을 때 그것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굉장히 이례적인 시기에 굉장히 이례적인 방식으로 법률을 사실은 위반한다는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밀어붙이는 걸 보고 권력이 정말 갈 때까지 가는구나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번에 1월 8일 이 검찰 대학살을 계기로 해서 저는 언론뿐만 아니라 중간층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표로 심판하겠다. 저는 굉장히 지금 침묵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결과를 보면 아실 겁니다. 한국당이 지금 강하게 나오는 부분, 뭐 계속해서 강하게 나왔습니다만은 다시 또 이제 본회의 하나 있었는데 또 이것도 건너뛰고 앞으로도 지금 본회의 열릴 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라면 또 보이콧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한국당 역시 이제 총선을 보고 가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죠. 모든 건 뭐 총선에 이제 연결돼 있는 건데 뭐 그건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 민생법안을 여야가 합의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해서 4+1하고 다 같이 해서 통과시키기로 했던 거였거든요. 비쟁점 법안들이었습니다. 민생법안만.
이제 이 사안이 생겼단 말이에요. 전 한국당이 조금 발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정치 스타일이랄까, 정치 네. 방식, 네. 그 정치를 가동시키는 방법 이런 걸 좀 바꾸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선거법이 누더기법이라는 건 저도 많이 비판해 왔던 겁니다. 근데 그동안 한국당이 또 지난해 4월부터 패스트트랙 정부 임했던 모습들은 너무 또 수수방관했었거든요. 네. 협상이 임하지도 않았고 그것도 비판받아 마땅한 거란 말이죠. 그다음 어제 같은 경우에 민생법안 통과시키고 참여해서 네. 그런 다음에 원래 어제도 그 뭡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당이 어제 불참했던 거 없으니까 아니에요? 또 상정이 상정을 됐다.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자꾸만 민생법안 같은 경우는 쟁점 법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한국당도 이제 여야가 같이 통과시키기로 했던 거라면 원래 약속대로 이 검찰 관련 사안은 사안인 것이고 이것도 정치에 끌어들여가지고 물론 대단히 정치적이긴 합니다만 또 불참해가지고 보이콧하고 청와대 앞에서 집회한다? 저 이런 방식을 좀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중도층이 또 그래야 한국당을 좀 쳐다볼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보수통합추진위원회에서 뭐 여러 가지 논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좀 그러한 것들을 배제하고 여전히 계속 강공으로만 일관한다. 이런 건 야당이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 검찰 인사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당연해요. 근데 그 방법이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보이콧으로 자꾸만 가느냐, 불참으로 가느냐. 이건 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바로 그러니까 여론조사 보면은 오늘도 갤럽인가 나온 게 뭐 그렇더라고요. 조건 심판원보다는 야당 심판이 훨씬 많아요. 그게 왜 그런가? 그럼 한국당 스스로 좀 자성하고 성찰해야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강경 일변도로 나가니까 지지가 잘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야당으로서 항의나 규탄은 해야 네. 하겠지만 또 국회 어떤 그건 하라 대한 그런 정당으로서 해야 될 일들은 좀 하고 갔으면 오히려 좀 더 플러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속적으로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도 그렇고 연말 정기국부터 국회부터 시작해서 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원내 전략이 부재했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도 힘들었고 또 실제로 그들이 요구했던 그걸 막아내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도 막아내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성과도 없었고 실속도 없었고 명분도 상당히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어요. 네. 저는 그 부분은 한국당이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어제 이제 저 국회에서 올려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고 하는 것은 이제 검찰 인사에 대한 이제 정치적인 자기 의사 표시인데 이제 사실은 다음 주 열리는 이제 임시하면 사실 대부분 이제 20대 국회는 거의 문을 닫게 됩니다. 닫게 되고 한국당도 이제는 필리버스터도 지금 할 여력도 없어요. 할 생각도 별로 없고 그래 이제 끝까지 그냥 밀고 가라. 우리는 그냥 맞아주겠다라는 것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지나서 이제 이 20대 국회가 거의 문을 닫는 순간이면 바로 총선 체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당이 제가 볼 때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중도 보수의 신당을 띄워서 이제는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혁신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한국당이 그동안 굉장히 부족한 게 많지만은 또 한국당 그 자체가 남아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당명을 내리고 새로운 당명과 새로운 어떤 빅텐트로서의 또 중도 보수의 새로운 신야당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좀 거듭나는 모습을 보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당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유권자가 많지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의지와 한국당에 대한 불만의 이 중간에서 중도층의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향후에 한국당과 야권의 어떤 행보 또 모습 변화의 모습 이런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 중간지대가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관련해서는 이 얘기를 좀 해보죠. 그 청와대가 어떻게 이걸 보느냐. 지금 정부랑 여당이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력이 정권이 윤석열 총장을 좀 갈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좀 선을 그었습니다. 불신임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윤석열 총장이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 할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던 입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아니겠습니까? 그 임기는 보장한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 가면서까지 아마 윤석열 총장을 중도에 하차시키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 정권 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끝까지 권력을 향해서 겨냥해서 수사를 하니까 결국은 그 최동호 검찰총장을 어떻게 낙마를 시켰습니까?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낙마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혼외자 문제를 터뜨려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임기 2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현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가 볼 때 무리한 방식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도 그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윤 총장도 물러나겠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고 또 부하 직원들한테도 자기 자리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또 보면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가지 않습니까? 갈 길 간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뭐 할 일을 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설령 뭐 정권 입장에서 볼 때는
표적 수사라고 생각해서 그런 인사를 했다 손치더라도 검찰은 검찰대로 또 수사하는 거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야말로 검찰청법도 있는 것이고 형사소송법도 있는 거니까 그대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임기제를 도입한 정치를 살려야 돼요. 네. 항상 검찰총장이 다른 정책 이외에서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어가는 거 이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신뢰한다. 부심하지 않는다고 청와대도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단 이제 추미애 장관이 명을 거역했다고 이해하면 명을 거역한 사람은 사실 나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대단히 좀 애매한 얘기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청와대는 조금 신중한 모드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그 울산시장 선거 개의회 이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민주당의 고위 당직자들이나 지금 이 정부 총리나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세게 항명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볼 때 납득이 안 되는 항명 이야기, 명을 거역했다 이런 이야기도 공직기강 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빨리 항명하고 나가라. 항명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씌워서 빨리 항명하고 나가주길 바라는. 내 입으로 불신임이나 뭐 이렇게 그건 사임을 얘기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항명을 빨리 해줘라 제발. 이게 또 압박이 강하다라고 보시는 분위기 거예요? 조성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되게 이제 우리가 회사 다닐 때도 상사하고의 불화가 있을 때 상사가 사표 내라고 자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계속 자존심을 건드리고 책상을 다른 데로 옮겨주고 또 화장실 앞에 옮겨놓고 그러면 못 견디고 사표 쓰고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 청와대는 나서서 하고 있지 않지만 민주당과 총리와 법무장관은 그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그냥 그 개인적인. 공감 느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수통합 아까 얘기하셨어요. 한국당 얘기하시면서. 관련해서 좀 어저께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박형준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는데 지금까지 보수통합 잘 안 될 거라고 하는 전문가들, 평론가들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시작은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떻게 봐야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치에서 이제 통합과 분열이라는 게 정치공학, 특히 선거공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근데 통합이 된 쪽이 항상 선거에 승리해 왔어요. 대체로 뭐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1공화국 때부터 그래 왔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보수 진영이 완전히 4분 5열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수 진영이라고 합니다만 좀 극우적인 세력도 있고 넓죠, 굉장히 지금요. 넓어요. 근데 우리 그냥 뭐 보수를 얘기한다고 치고 그리고 여기서 뭐 정책 시간도 아니까 이렇게 갈라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통합해야 되는 거죠. 통합하지 않으면 뭐 필패가 분명해 보이잖아요. 지금 정권 심판론, 야당 심판론 할 때 야당 심판이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야당도 보수 야당이고 진보 야당이 있다 하더라도요. 네. 그래서 이제 출범을 한 겁니다. 일단 뭐 유승민 의원하고 이제 출범을 했는데 앞으로 뭐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이게 통합이라는 게 이 정치 집단들이 이제 선거를 의식해서 하는 통합이잖아요. 그냥 뭐 대동단결의 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지분 문제, 공천 문제, 세력 문제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가치의 문제도 거기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이걸 잘 어떻게 해내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어떤 리더십이 나타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파열음들을 잘 무리하게 소화시켜 가면서 하나의 그 통합된 세력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역시 그 탄핵 문제 뭐 이런 것들은 거론될 수 있겠죠. 탄핵 3원칙 같은 거 지난해 유승민 의원 얘기한 뭐 탄핵강 이런 그게 것들.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결국. 근데 탄핵을 뭐 유야무야 덮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거냐? 그건 뭐 별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를 놓고 지금 보수진영 안에서도 신경전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태경 그 새로운 보수당 책임 대표가 보수통합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를 다시 한번 압박했는데 이 책임 대표의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황 대표가 보수재건 3원칙 진정성 있게 확답을 한다면 우리는 공천권 같은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황 대표 측에서는 내부 의견을 청취할 시간이 뭐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공화당의 그 홍문종 대표, 네. 공동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결국 통합 추진위에서 하고 있는 것이 결국 공천권 나눠먹게 하느냐. 그거 끝나면 우리한테 올 것이다. 그러면 뭐 탄핵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공천권만 확보하면 새로운 보수당이 우리한테 손을 벌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태경 책임대표가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공천권 우리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지금 막판까지 어제 이제 이 중도 보수 정당 시민단체 연석회의에서는 통추위를 구성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이른바 유승민 의원이 말한 보수 재건 3원칙을 실제로 한국당이 수용한 것으로 정리가 됐어요. 6개 정도의 문항을 합의를 하면서. 근데 이제 이게 막판에 새로운 보수당으로 돌아가서 정병규 의원이 대표로 참석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갔는데 유승민 의원이나 하태경 지금 대표처럼 이걸 도저히 아직까지 믿을 수가 없다. 공개적으로 좀 표명해달라. 황교안 대표 입으로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계속 합의된 내용에 또다시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극단적인 우리 공화당이나 아니면 한국당 내 이른바 친박 성향의 의원들은 이거 공천권 때문에 기싸움하는 게 아니냐. 새로운 보수당이 너무나 공천권 때문에 그걸 말할 수는 없으니 자꾸 황교안 보고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는 의심을 또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양당이 통합의 필요성은 제가 충분히 절박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하는데 그 절박함은 절박함대로 있지만 그 절박함 뒤에 사실은 선거라는 게 결국 자기 기득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천권과 지분인데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놓고 어떻게 할지는 이제 물밑에서 조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통치위에서는 신당의 당명과 노선과 기조, 그다음에 인재 영입과 아니면 공천 관리의 큰 원칙과 방향만 정리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신당이 쓴 다음에 공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결국 지분을 가진 사람들께 치열한 기싸움이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전면에 내세우면 이 통합은 되다가도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제 통치위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그 합의 정신에 따라서 한국당이나 새로운 보수당이나 기타 중도 시민단체나 중도 정당들은 이 새로운 기치하에서 과연 4.15 총선에서 무엇이 최우선의 목표인가를 좀 합의를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좀 자기 스스로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황교안 대표도 내려놓는 자세를 좀 더 보여줘야 되고 유승민 대표도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왜 황교안한테만 계속 주장합니까? 자기도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승민 대표도 좀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유승민 대표가 내려놓는 모습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요구사항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될 일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스스로 조금 뭔가를 내려놓는 기득권을 주장하고 요구하기보다는 국민들 앞에서는 통합을 위해서 모든 걸 양보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신성인의 대적적 양보의 자세가 국민한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탄핵에 가는 강을 건너는 문제가 가장 클 텐데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도 보면은 황교안 대표가 원래는 3원칙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려고 했다가 발목이 붙잡히지 않았습니까? 뭐 김진태 의원이라든지 한국당 내 어떤 친박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가서 말 바뀌면 우리만 낙동강 오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탄핵에 대해서 문제를 덮고 하자. 찬성 반대가 있었는데 바른정당은 탄핵에 찬성해서 나갔던 거였잖아요. 그런 거 봐주시오라는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건지 아니면 황교안 대표 그리고 한국당의 그 주류들 탄핵에 반대하고 당신들 반성하시오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요즘 나오는 얘기들로 봐서는 탄핵 문제 서로 복잡하니까 이거 덮고 가자. 우리가 대통합으로 가야 되니까 선거 앞두고 급하다. 선거 때까지는 묻고 가자.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게 아무리 선거라는 게 공학적인 게 있다 하더라도요. 다른 거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탄핵을 이렇게 넘어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통합이 근본부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자꾸만 그게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좀 그래서 그 얘기 하나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새 보수당 1월 5일 날 창당했잖아요. 그 1월 9일 날 통합추진위원회 그럼 왜 창당했습니까? 나흘 만에 있는 정당 물론 앞으로 계속 당은 가고 이제 통합이 되겠습니다만 아무리 이건 제가 원론적인 지적인데 아무리 선거 앞두고 대한민국 정당이 이합 집산하고 이른바 포말 정당, 거품 정당 얘기 많이 해요. 거품 정당 정도가 심해요. 그러니까 통합을 하더라도 이런 명분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가 어쨌든 탄핵 문제는 깨끗이 정리를 해야지 덮고 넘어가면서 우리 적어도 민감한 뜨거운 감정 건드리지 말자. 전 이 뜨거운 감자가 선거가 가까워서 더 뜨거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 아직 이 정도 뜨거울 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몫은 황교안 대표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형규 위원장이 2월 10일쯤이면 신당을 좀 출범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왜 2월 10일입니까? 그 지난 2016년도에 국민의당이 2016년도 2월 2일 날 창당했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쪽에 대비시켜서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늦어지면 그때 선거 보조금 같은 게 나오죠. 정당 보조금이 나오나요? 제가 알기로는 역순, 그러니까 4월 15일 총선이니까요. 총선 일정이라는 변하지 않는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정을 분명히 역순으로 감안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2월 10일 정도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정도에는 통합의 큰 깃발 정도는 들어줘야
왜냐하면 2월 10일이라는 것은 통치 활동이 시작해서 2월 10일 전에는 신당의 그림을 그려주고 넘기는 거거든요. 그 2월 10일이라는 건 뭐냐면 창준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럼 새로운 신당 야당의 창당 준비위원회, 네. 창준이 정도는 세워줘야 그다음 또 창준이가 선다고 정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또 시도당 5개 당 만들어야 되고 발기인대 하고 이렇게 해서 창당까지 또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다 감안하고 그다음 3월, 4월이면 바로 총선 일정이라고 하는 빡빡한 일정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보조금 이야기는 제가 뭐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네. 총선을 앞둔 역순회 일정하고 그다음에 창준이로 넘겨준 다음에 창준이에서 또 본격 정당 창당까지의 물리적인 시간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때가 마지노선이라는 게 아마 그 바뀌어지는 것 마지막 같습니다. 그걸 넘어가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전 대표 거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영입이 가장 큰 목표다. 이게 박형준 위원장의 얘기였는데 안철수 전 대표 역시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죠. 어저께였나요? 안철수계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요거 한번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얘기 나누고 끝내겠습니다. 정치 리더십의 교체, 낡은 정치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정치권 세대 교체라는 정치개혁 과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면적인 세대 교체와 개혁으로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도 이러한 담대한 변화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자, 김근식 교수님, 안 대표는 어디로 가십니까? 일단 뭐 들어오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들어온 다음에 다음 주에 옵니까? 뭐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들어온 다음에 이제 선택해야 될 이제 선택제 몇 개 있는데 저는 어제 보낸 영상 메시지나 최근에 신년 인사나 편지 이런 등등을 보면 네. 야당의 입장을 분명히 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무슨 뭐 아니면 4+1과 같은 이른바 친여 정당과 같은 정세 인식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문재인 정권에 굉장히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네. 다만 그런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번 총선에 자기가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그건 크게 나눈다고 하면 그냥 안철수 대표가 돌아와서 독자 신당을 만들어서 독자 신당으로 총선을 치르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아니면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큰 틀의 야권 통합에 아까 나온 것처럼 미랄이 돼서 힘을 실어서 일단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3지대 중도를 또 지향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고민 속에서 지금 들어온 다음에도 그 좀 판단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통추위에 저는 향방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추위에 네. 안철수 대표가 합류를 할 거다 이렇게 바로 보시나요? 들어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뭐 들어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들어올 생각 별로 없을 것 그렇습니까?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 말고 네. 낡은 정치와 기득권 정치를 청산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 듣고 마무리하죠. 예, 정계복귀 얘기할 때. 근데 지금 한국당 중심의 보수통합은 사실 그런 문법이라면 그런 정치 문법으로 본다면 그건 낡은 정치죠. 탄핵 문제 하나 정리하지 못한다면 무슨 명분으로 들어옵니까? 저는 그래서 아마 보수통합 추진이 모르겠어요. 4월 총선 바로 앞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저는 지금 현 단계에서 교육하자마자 글로 발을 담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어쨌든 현 정치권은 기존 기득권 정치라고 지금 네. 비판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새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새로운 낮다고 틀을 생각합니다.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중도 보수 통합 추진위원회 바로 들어오지는 못하고요. 근데 통추위에서 신당을 만들 때 과연 자유한국당의 혁신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그 물갈이나 아니면 그 변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지켜보고 이 정도면 야권에 힘을 실어도 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치와우 장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